국내에서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고 난리쳐가지고 진짜 못하고 있는 건데, 올 봄에 미국은 이제 MIT 저널에 발표된 걸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수술방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있는 걸 찍어요, 카메라가. 이거를 AI 학습을 시켜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얘가 수술할 때 마치 귀에 이렇게 리시버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여기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객장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상담사, 저도 오늘 은행에 일이 있었는데 와, 상담사 만나는 이게 무슨 보스전 깨는 것 같아서 진짜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라고 봐요. 저는 저를 인지과학자로 소개하는데 사실 인지과학만 공부한 건 아니고요. 학부 로보틱스, 석사 산업공학, 박사 인지과학, 심지어 미국에서 교환교수 할 때는 교육공학을 공부했어요. 국내 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독특하게 뭐 넷플릭스 올라가는 콘텐츠 같은 거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만들었었고, 사교육업체가 쓰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독일계 자동차 회사하고도 일을 했었고, 심지어 최근에 소설도 몇 개 냈었고요. 저를 정의하기로 그냥 탐험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제가 탐험가로서 AI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얘는 AI 도구, 뭐 GPT 사용법, 뭐 클로드 사용법 아니에요.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런 분들 보면 좋아요. 난 AI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AI 워크숍 회사에서 한 4시간 있는데 막상 쓸 게 없는데, 이런 분들. 프롬프트 책 2권 봤는데 그건 훌륭한 이야기인데 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쓰시는 분들. AI가 인간한테 진짜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AI를 내가 어떻게 내 머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개인이건 소상공인이건 기업의 경영자건 정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 습관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원래 네이버나 구글을 처음에 딱 브라우저 키면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클로드랑 챗 GPT가 뜨게끔. 근데 사실 이게 좀 나쁜 걸 수도 있는 게, 제가 쓰면서 조심스러운 건, 단순한 거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10배 올라가기 때문에 지구에는 굉장히 환경적이지 못해요. 친환경적이지는. 근데 이제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면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이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분석도 해보고 정보를 재구조화, 정지한다라고 하죠. 이 과정에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인공지능은 그 정지하고 분석하는 작업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저한테 줍니다. 물론 아직까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검색 엔진을 가지고서 내가 시간을 이만큼 더 투자하느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시간을 이만큼만 써가지고 쓰겠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 엔진 쪽의 트래픽은 폭락은 아니지만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이 좀 솔직히 많은 것 같은 게, 인공지능 연구자면 당연히 쓰시겠지만 우리가 AI나 챗GPT는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70이 넘으신 장모님도 아세요. 근데 어머니 GPT 써봤어요 하면 당연히 안 써봤다고 하시는데, 통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챗 GPT의 유료 구독자가 한국은 전체 유저 중에 1%가 채 안 돼요. 그만큼 무료로만 한두 번 써봤거나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챗 GPT 안 써보신 분들한테 저는 검색 엔진하고 비슷한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작동 방식이 다른 걸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AI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 원리를 좀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걸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분당에 있는 맛집, 분당 맛집 이게 많이 검색이 됐지, 또 이게 광고비를 냈던 사이트야, 이렇게 묶어서 딱 주는 건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텍스트, 글자를 막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보게 되면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접한 거를.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분당 맛집에 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가려고 해.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은 분당 맛집인데 양복, 추측을 해요. 중요한 자리겠구나. 또는 뭔가 내가 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데이트하러 가나 보구나. 이런 거 유추해가지고 정보의 빈부분을 유추해서 나머지를 채워주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본 검색 엔진은 사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얘는 분당 맛집, 양복 그러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게 나오는 거 오히려. 내가 마지막에 넣었던 양복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오히려 검색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내가 정보를 주면 줄수록 더 그거를 이해를 해가면서 이런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답변하는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챗 GPT를 보게 되면 특히 많이 따라다니는 워딩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물어보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을 좀 정형화시켜 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뭔가 낯선 분야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질의응답,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프롬프트 안 배워도 이걸 잘 써요. 근데 제가 상대를 보면 대학원생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의 경영자들 중에 이렇게 사람한테 일 시킬 때 되게 두루뭉술하게 시키는 분이 있어요.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스타일로 좀 예쁘게 해봐. 지난번에는 뭐고 그거는 뭐고 예쁘게는 뭐야. 이러면 사람들이 버벅거리잖아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너무 모호하게 물어보면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원리자 모르는 분들은 이거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상한 거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지 같아. 에이 바보 같네. 본인이 바보같이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는 검색 엔진하고 창이 뜨고 결과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막상 뒤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르다. 특히 사람 대 사람하고의 대화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챗GPT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세요. 나는 저걸 쓸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그때만 드리는 말씀이 혹시 업무 중에 머리 쓰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머리 안 쓴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뭐 운전을 하시거나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도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머리 쓰는 거를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찍거나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신문 칼럼 이런 거 할 때마다 얘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지금 글을 이 주제로 쓸 건데 영상을 이걸로 찍을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픽일까? 또 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독자들하고 잘 결이 맞는 건가 물어보면 얘가 의견을 줘요. 근데 이게 검색 엔진에 그런 거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느냐? 검색 엔진 그런 걸 답변해 줄 수 전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AI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여성의 인권 문제를 결합해서 글을 쓰려고 그래. 타겟팅이 될까? AI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거 물어보면 엉뚱한 거밖에 안 나옵니다. 복잡한 질의하게 되면. 즉 내가 하는 업에는 머리를 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경영자여서 나는 AI가 아니더라도 물어볼 직원이 너무 많고 팀원들이 너무 많아. 그분은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실제 연구원으로 10명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 또 시간을 또 빨리 해야 되는 문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사람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얘하고 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업의 개념으로. 저처럼 이제 글 많이 쓰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건데 제 주변에 친한 미장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교수님 챗GPT 저는 안 써도 되겠죠? 여기서 그분이 기대하는 답은 이거예요. 원장님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한 다음에 사진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제 증명사진 하나 보내드리고, 제 증명사진을 여자들의 올림머리처럼 바꿔서 보내드리고, 제 증명사진 갖고 쌍민머리 보여드리고. 근데 그걸 보시니 깜짝 놀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제 미장원 일하시는 분들도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 이렇게 아이돌 사진, 연예인 사진 막 수집해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한테 뭐가 맞을지 상상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팅만 할 부분도 같이 펌도 하고 연대도 하고 좀 복잡한 비싼 시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리 좀 더 잘 쓰려고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이걸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해 이래도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이거 포토샵 배워야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 압축해서 10초 만에 끝내주는 게 AI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잘하는 직원이 붙은 거예요. 사진 찍어서 편집해주고 스타일링까지 해주는 정말 훌륭한 직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업이 뭐건 간에 안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가끔씩 지방에 가거나 할 때 좀 원거리 대리기사님들이 일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렌터카 기사님들이.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이제 일이 끝났을 때 약간 웰컴 메시지, 어떤 땡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연락 끝.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한 줄 오면 또 왠지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그 기사님을 좀 더 한번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하루에 2-3명 상대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 근데 그런 분들도 GPT 쓰면 돼요. 오늘 내가 만약에 광주에서 방배동까지 모신 50대 교수님이 있는데 내다 쓸 정도 인사만 써달라 그럼 또 그 맥락에밖에 인사줄 써줘요. 인사. 그럼 그렇게 딱 끌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꼭 내가 이제 하이테크 분야거나 연구직이 아니어도 누구나 머리를 쓰면서 살기 때문에 AI를 쓸 부분을 찾게 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 쓰는 이유는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새롭게 조금만 바꾸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솔직히 좀 괜찮아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나의 경쟁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나만 혼자서 이거 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그때 내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는 사실 뭐 돈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스타라고 해서 인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모델을 하나 제시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STAR에서 알파벳 4개를 붙인 건데 S는 스타트. 원래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 시작해보자의 스타트가 있고,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못했던 걸 해보자고 한 시도의 트라이가 있고요. 하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 역량을 더 증폭시키면 돈이 더 들어오겠죠. 앰플리파이. 마지막은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인데 원가를 절감하자. 리커버. 현재 기업들을 보게 되면 가장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접근 전략이 리커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객장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상담사, 저도 오늘 은행에 일이 있었는데 상담사만 이게 무슨 보스전 깨는 것 같아서 진짜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국민하고 신한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상담사랑 간신히 통화했어요.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사람을 줄여서 그래요. 기업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지만 또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리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만약에 학교에서 3과목, 4과목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시험 문제 같은 거 내가 막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쓴 교재 갖고 수업하기 가지로 제가 쓴 교재를 AI한테 입력을 시켜요. 학습. 정확하게 학습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뽑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 4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넣고서 이건 학부생 대상 수업이고 객관식으로 볼 거니까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걸로 50문항만 가보자. 쭉 나와요. 근데 이건 MBA 과정이니까 나이대 40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되고 현업의 문제 연결을 해가지고 좀 사고를 해야 되고 복잡하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10개 나와요. 이거 그냥 갖다 쓰면 전 나쁜 교수가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고르고 편집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저희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뭐 정확한 기업인은 아니지만 이것도 비용 절감이 되는 게 원래 이 작업을 제가 연구원들 시키는 작업인데 그러면 이걸 일이 누적되게 되면 연구원 3명한테 시켰어야 될 걸 1명한테만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이 늘어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글을 쓰는데 글 쓰는 것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돈으로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냐 하면 AI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AI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면 그 글은 인간의 글보다 품질이 별로 안 높아요. 지금 AI의 글짓기 수준은 석사 초년생 정도 수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저 같은 교수 입장에선 그렇게 글을 보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해요. 어떻게 쓰는 거냐? 글을 써서 검토를 맡겨요. 만약 문학적인 거면 해밍웨이 관점으로 한번 평가해줘. 영화 시나리오면 이동진 평론가 관점에서 평가해줘. 인터넷에 올리는 신문 기사면은 중학생부터 40대까지 악플러들 관점으로 악플 10개 만들어봐. 이러면 막 떠요, 피드백이. 이걸 반영하게 되면 글이 훨씬 좋아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이 교수가 쓰는 글이 좋다라고 그 일을 더 주겠죠.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투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만약에 글을 쓰는데 블로거인데 나는 그림을 못 만들었어. 사진 찍기도 그래. 기존에 인터넷 다운로드 받았는데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거 빼고 그냥 글만 쓸래. 근데 실제 콘텐츠 검사를 해보게 되면 접속률이 그림이나 영상이 좀 깔려있는 게 훨씬 타겟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난 그림 못 그려. 이거 AI 갖고 그림 그리게 되면은 초반에 어색하지만 점점 그림 실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쓴 텍스트에 AI를 합쳐가지고 블로깅을 해. 당연히 이 사람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AI를 써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맞다라고 보지 전문 투자가가 아니신 분이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금융자산 절반의 AI 주식 뭐 듣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 한국은행 작년 보고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도 그런데 이 통계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AI하고 관련된 특허 출원을 검색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특허를 만드는 기업들은 쓰일 때가 많은 거에 투자해서 특허를 출원하겠죠. 왜냐면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이 특허를 안 쓰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특허를 어디서 많이 냈나 봤더니 의학 분야, 그다음에 돈과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이들이 냈던 특허가 결국 서비스가 되거든요. 실제 국내외 많은 앱 중에 요즘에 뭐가 있냐 하면 법률 상담하는 챗봇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또 괜찮은 것도 많이 있고 또 국세청만 해도 홈택스 종소세 신고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소득 구간이 약간 낮은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AI 기능이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AI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원래는 요거는 쉬운 거니까 뭐 5만 원, 10만 원 받고 해주던 세무 관련된 업무가 줄어든 거잖아요. 법률 상담이 쉬운 거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뭐 2, 3만 원 받고 개인 상담해 주는 게 5분 통화해 주는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 점점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왜 먼저 회계나 법무 쪽에 영향을 받냐 하면 이거는 물리적인 세상하고 연결성이 어쩌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받고 데이터로 보내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군 중에 의사는 약간 다른 게 의사는 물론 원격 처방하거나 진료할 때는 그것도 온라인으로 끝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리적인 세상에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만지고 수술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못 다가가고 있는 거지 다가가고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영상의학자를 판독하는 거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고 난리쳐가지고 진짜 못하고 있는 건데 올 봄에 미국은 이제 MIT 저널에 발표된 걸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수술방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있는 걸 찍어요, 카메라가. 이거를 AI 학습을 시켜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얘가 수술할 때 마치 귀에 이렇게 리시버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여기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메스를 다른 걸 써야 된다라든가 뭐 그렇게 수처를 하면 안 된다든가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 조언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냐?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게 되면 다빈치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 수술하는 거, 원격 수술 같은 거. 근데 다빈치 로봇 같은 게 이미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해외 케이스를 봤더니 다빈치 수술을 이제 AI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수술은 이제 의사가 마치 냉장고나 세탁기 돌리듯이 딱 전원 버튼 누르고 세팅만 하게 되면 30분 있다가 봤더니 이제 여기서 쓸개 같은 거 제거하는 게 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돈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충격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가 없게 AI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산업혁명 시대의 엔진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엔진이 있고 나중에 엔진을 활용한 수많은 기계가 나오고 산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엔진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가장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 많이 있죠. 기존에 뭐 수학, 물리학, 또 전산학 쪽 전공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떤 반도체나 전자공학 쪽 전공했던 분들에 대한 수요가 저는 증가하고 있고,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삼성만 해도 최근에 그쪽 반도체 인력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거의 정설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엔진 쪽의 이야기니까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개별 산업의 AI가 접목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제가 있는 연구팀에서 최근에 좀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게 농업 분야 AI 접목하는 게 재밌는 것들이 결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사실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야지 흔히 뭐 명인처럼 막 딸기도 되게 맛있게 키우고 토마토 되게 맛있게 키울 수 있거든요. 탄출량도 많고. 근데 이런 거를 농대를 가서 배우거나 명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AI화 시키고 있어요. 저 연구팀에서. 그러면 어떤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걸 패키지처럼 설치해가지고 이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농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명인처럼 산출물이 나오게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AI 기반의 산업에 손을 댄다고 봤을 때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산업에 손댈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당분간은 사실은 밀려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AI가 우리의 일을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줬구나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미 일단 예술이 보면 참 재미난 영역인 게 AI가 대체된 게 몇 개 있어요. 케이스가.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보면 PB 상품이라는 거 있죠. 브랜드 없고 이렇게 디자인 가볍게 돼 있고 계속 바뀌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이미 AI 디자인을 써요. 왜냐면 그거는 원가도 낮아야 되고 빨리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림 포장재 같은 거 산업 디자인에 AI가 들어오니까 나는 역할이 없냐? 아닌 게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 뭐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그림 같은 거 잘 모르지만 한참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그린 그림이 뭐 수십억에 팔렸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건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개인 삶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림, 음악으로 봤을 때 이 화가는 저렇게 살았다더라, 이 음악가는 이렇게 만들었다더라, 이 음악가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이런 다양한 뒷얘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뉴욕 현대미술관 가도 모마가 14만 점의 작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학습한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좀 흥미로웠는데 보면 볼수록 솔직히 좀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AI가 모마의 14만 점을 학습해서 만들어낸 그림이 첫 시도는 얼마나 재밌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인간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림은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글쓰기도 사실 비슷해요. 글쓰기. 우리가 이 작가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보고 그 작가의 작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챗 GPT가 소설을 쓴다. 그 GPT가 만들어진 소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몇 단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SF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제 SF 소설의 약간 스피노프 버전도 모 기업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AI 버전의 스피노프 단편을 만들려고 해요. 이 모판이 되고 있는 장편 소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거 하다 보게 되면 AI가 쓴 글은 일정 텍스트가 넘어가게 되면 뭔가 느껴져요. 아 이거 AI를 쓴 거다 느껴져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간의 혼이나 그 인간 특유의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AI가 글쓰기나 예술에서 인간을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아까 예술 분야에서도 그런 뭐 포장재 같은 걸 좀 한다고 했던 것처럼 글쓰기가 저런 건 이미 거의 대체가 되긴 했어요. 기자분들 역할 중에서 보면 스포츠 관련된 기자분들은 그냥 숫자 기반으로 해서 포맷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스포츠 기사들은 이런 거는 돼요. 이건 뭐 특정 기사에 어떤 기자 패턴도 별로 없어요. 글 패턴도.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거론했던 정말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들어가는 고유한 텍스트 기문장 이런 거는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작은 차이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예를 우리가 뭐 애플의 제품들 보게 되면 뒤에 꽂는 그런 것도 보면 그게 사실 원가로만 보게 되면 10분의 1 가격으로 중국에서도 판매하거든요. 거의 기능도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흔히 감성이라고 하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 스티브 잡스의 뒷이야기, 철학 이런 거 녹아든 제품을 전체 경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그 대표적인 명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IT의 세상이지만 그 전 세계 순위 30 몇 위권까지 기업을 보게 됐을 때 프랑스에 있는 명품 기업이 아직도 전 세계 20위나 30위권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제품의 출발점이 지금 뭐 중국에서 하청주건 뭐하건 간에 그들이 논하고 있는 200년 300년 역사를 우리 같이 사고 싶은 욕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각자가 하는 업에서 자기만의 정체성, 철학, 이야기를 자꾸 담아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사실 뭐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글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탐험력이라고 봐요. 탐험력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정해진 지도가 있었어요. 세상이 잘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가능한 거였어. 수능 이거 다 배우고 이과 가면 너는 이제 인생이 보장되는 거 딱딱. 수능 그 다음에 대학.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어른들 또는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 대학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를 내가 직접 탐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 싶은데 막상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정해준 거대로 공부하고 회사 가서 정해진 일만 하다 보니까는 나 스스로 지식을 개척한다, 진로를 개척한다가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탐험할 수 있는 힘이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보고요. 또 하나는 AI가 요즘 질문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AI가 던지는 질문하고 인간의 질문은 결이 다릅니다. 인간의 질문은 다른 말로 의문이거든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의문을 제기해. 이 의문을 제기한 게 잘 풀어졌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나의 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AI는 그냥 인간의 질문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는 세상이 변할 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남들이 못 봤던 의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달 꼭 앱으로만 할까? 눌러서 할까?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음성 중심의 배달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배달의 민족은 반대 출발이었잖아요. 보면 다 전화로 해서 음성으로 짜장면 갖다 주시고 주소는 거기고 맞다 단무지 까먹었구나. 이거를 다 이걸로 버튼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화 받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가 점점 사람처럼 전화를 잘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전 이것도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앱 켜가지고 하나하나 검색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의문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문력도 보면 참 어려운 게 학교에서도 질문을 잘 못하게끔 하고 회사 가서도 뭐 경영전략 회의할 때 손 들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한 취급 당하니까 의문을 잘 제기하지 못하는 게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의문을 이제 품어야 되는 시대로 우리는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저는 꼽자면 판단할 수 있는 힘에 있다라고 봐요. 앞서 제가 AI가 검색 엔진하고 다른 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잘 정제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사실 원래 우리가 했던 작업이에요.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논문 요약해서 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논문 요약은 AI한테 시켜. 그럼 석사 박사가 정도한테 다른 걸 물어보는 거죠. 논문 요약은 내가 10개 해놨거든. 이제 이걸 보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네가 한번 제안해봐. 깜짝 놀라요, 학생은. 원래 본인이 논문 요약해오면 연구주제 제가 한번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줬고 역할이 교수가 하던 역할을 원생이 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린 조직 내에서 팔로워가 있고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는 계속 보고 가고 리더가 판단해줬어요. 이건 버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따라만 가서. 근데 팔로워가 어느 날 AI를 깔고서 리더처럼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했던 판단을 자꾸 해야 돼요. 요즘에 기업들이 과거보다도 더 주도성, 도전정신,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가 신입사원들도 자기 예를 들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도 앞에서 말씀드린 탐험이나 의문처럼 마찬가지로 되게 개인한테는 어렵죠. 나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직장생활 2년차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일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기질을 요구하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챗GPT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챗GPT가 뭔가요?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죠. 그 뒤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어서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AI 과학자들이 받아가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불과 1년 10개월 정도 만에 그 정도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챗GPT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기능을 그대로 이름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챗은 대화형이라는 뜻입니다.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G는 generative, 생성형,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P는 pre-trained, 사전학습만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많은 양을 사전학습했습니다.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AI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일을 다 잘 알아서 모든 일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AI다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AI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T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쓴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거대 언어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언어 데이터를 사전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뜻이죠. 그게 챗GPT의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T가 되게 중요한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워낙 기능을 잘합니다. 워낙 뛰어난 성능이어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전부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5족의 문서를 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패턴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매핑을 해요. 지도를 만듭니다. 어떻게 지도를 만드냐면 벡터 DB를 만들어요. 벡터 데이터를 만드는데 벡터 데이터라고 하면 왜 거리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죠. 두 개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벡터 DB는 수백 차원, 수천 차원에 걸쳐서 값을 갖는 거예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수백 차원에 걸쳐서 매핑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떤 관계다, 어떤 맥락에서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이 단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저런 맥락에서는 저 단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이걸 다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럴 법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챗GPT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쓴 대화형 거대 언어 모델인 거죠.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규모입니다.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들은 예외 없이 규모의 법칙을 따릅니다. Law of Scale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챗GPT가 제가 5족의 문서를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마 3.1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은 챗GPT보다 50배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겠죠? 근데 페이스북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끝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법칙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집어넣으면 더 좋아질 것 같더라는 것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모델로 보면 그 전에 나왔던 것과 그렇게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트랜스포머를 쓴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5족의 문서를 학습한 것도 처음이고 A100이라는 비싼 GPU를 10,000대를 쓴 것도 처음이고 그걸 100일 동안 돌린 것도 처음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져? 여기서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 연산량이 10의 22제곱을 넘어가는 순간 얘가 전에 보이지 않았던 능력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튀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툭 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 emergent abilit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그 전에 AI들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한다면 규모의 법칙이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학습을 시켰다. 이게 그 전까지의 AI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10의 그 20제곱 내용을 좀 유의 깊게 봤었는데 네. 이거는 아무도 지금 조금이라도 이유가 그때부터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를 안다면 느닷없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디 있었던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AI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규모의 법칙에 따라 느닷없이 나타난 능력을 보여준다. 이게 emergence라고 해서 창발성이라고도 번역하는 건데 저는 직역을 해서 느닷없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가 규모의 법칙을 따른다. 이 3가지가 현대 거대 AI의 3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자세히 보시면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래서 현대 AI를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AI인데 오픈AI조차도 이런 반응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픈할 때도 그냥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1억 명이 써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낸 거는 threshold를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네, 아이고 애쓴다. 그 전까지 AI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꽤 하네, 애쓴다였는데 느닷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거죠. 그때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이었으니까 지금 사실 챗GPT 그 당시 버전을 써보면 멍청하다, 많이 모자란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대화형이었으니까 진입장벽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온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하위 10%로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GPT-4는 상위 10%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GPT-4 only는 voice to
보이스로 멀티모달이죠.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음성을 바로 음성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O1이라고 했죠. 오리온 1인데 얘는 추론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잘하지 않아요. 그게 이름을 GPT라고 짓지 않고 따로 떼서 O1이라고 지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얘는 수학이나 의학처럼 깊이 있는 추론이 필요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의사시험을 최상위 1% 이내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추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지금 AI들하고 비교해보면 장난감같이 느껴질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렇게 느낍니다. 챗GPT의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잖아요. 5조개의 문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잠재된 패턴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다 매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를 생성해내서 그 단어들을 이어나가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말을 표현하도록 학습하네요. 뒤집어 얘기하면 얘는 학습 과정에서 한 번도 true or false를 토하도록 배운 적이 없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참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도 굉장히 그럴 법하게 해요. 이런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을 hallucin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환각인데 우리말로 하면 멀쩡한 거짓말, 태어난 거짓말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뜻에는 와닿겠죠. 그러니까 챗GPT 한계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를 예측해 나가는 애기 때문에 잠재된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히 작동을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 있을 때 혹은 1 더하기 1은 2처럼 하나의 답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얘가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잘 작동을 하지만 명백한 팩트가 있거나 하나의 명료한 답이 있을 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쪽에 아주 유명한 안드레 카파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hallucination은 버그가 아니다. hallucination은 피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게 없이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카파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I에서 상상력을 다 빼면 검색 엔진이 될 것이다. 검색 엔진에 상상력을 보태면 AI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몽상도 하고 이상한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답의 뒤편이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이 AI에서는 hallucination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hallucination은 버그가 아니라 피처다.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temperature라고 불러요. 온도라고 부르는데 아까 제가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를 예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부터 썩 그럴 법하지 않은 단어까지 순서를 쭉 매길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최상위에 있는 단어만 답으로 토해내면 답이 항상 똑같겠죠. 근데 이 temperature를 조절을 해서 그 위에 한 4개, 5개의 단어를 랜덤으로 나타나게 해준다면 앞에 한 단어가 바뀌면 그 뒤에 이어진 단어들이 다 바뀔 거예요. 이걸 온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85도? 정도 설정할 때 좋은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85는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닌데 대략 그 정도로 템퍼레이처를 설정할 때 창의적이고 훌륭한 답들이 나온다라고들 해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지금은 GPT-4o라고 되어 있죠. GPT-4o나 클로드 3.5나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쓰냐. 흔히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프롬프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잘 써야지 좋은 답이 나온다고 좋은 프롬프트의 사례는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언들이 하고 있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좋은 프롬프트는요 사실은 토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질문으로 답을 내는 것보다 얘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슈퍼 컨설턴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랑 토론을 할 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논문을 요즘은 다 클로드랑 같이 읽거든요. 챗GPT랑 같이 읽을 때도 있지만 메인은 클로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이 논문의 주요 논점들을 번호를 매겨가며 정리해주고 이 논문의 뛰어난 점과 이 논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이 논문의 후속 연구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하는 표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좋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한 2, 3초 안에 딱 답을 내주거든요. 그럼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이 주요 논점들 정리한 걸 보면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있거나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정리한 논점 중에서 제가 처음 보는 컨셉이나 아주 명료하게 뜻을 알고 있지는 못한 단어들이, 개념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후속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그 세 번째 논점은 그 전까지의 논문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되어 왔는데 이 논문이 특별히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지?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줘라거나 그 지금 정리한 것 중에서 이런 컨셉은 나한테 좀 낯선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이 논문에서 쓰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거나 혹은 왜 후속 연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좀 더 깊이 있게 나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줘라거나 이렇게 토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얘는 답을 2초 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랑 토론을 하게 되면 8번, 9번 정도 얘랑 주고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나 혼자서 그 논문을 읽었을 때는 도저히 보지 못했을 굉장히 다면적인 풍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를 물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걸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검색 엔진이나 컴퓨터 같은 게 아니다. 얘를 파트너라고 생각해라. 얘를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아주 똑똑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얘랑 토론을 해라. 이야기를 해라. 그때 얘의 능력을 120% 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쓰는 도구가 아니다. 지금까지 톱이나 망치 이런 것들처럼 쓰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파트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토론을 이어나가는 거다. 절대로 하나의 프롬프트, 첫 번째 프롬프트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즘 생성형 AI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몇 가지 굵직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은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챗GPT는 텍스트만 다루잖아요.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하나의 모드죠. 근데 GPT-4 안에도 텍스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입력을 받고 이미지도 출력을 합니다. 두 개의 모드죠.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은 멀티모달이 베이스가 될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텍스트만 입력하고 출력하면 실제로 쓰임새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복합 데이터들이에요. 글만 있는 자료가 별로 없죠. 그 안에는 인용되는 이미지도 있고 때때로 오디오가 들어가기도 하고 비디오가 들어가기도 하고 복합 데이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 책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자료는 챗GPT는 처리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림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멀티모달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보자라는 시도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지능을 보자 이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책만 읽고 발전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청각, 온갖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입력들이 나의 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보자라는 시도라면 베이스는 멀티모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로 가는 아주 분명한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작고 빨라지고 싸집니다. 이것도 불가피한데요.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 대 1,000만 원 GPU를 몇만 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천 가구분의 전기를 써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22 정도를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 받아봐야 적자입니다. 유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작고 빠르고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개인 기기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임새가 굉장히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비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못 올리잖아요. 내 개인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비밀을 보장해주는 어떤 특별한 클로즈드 된 클라우드에서 나만 쓴다,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면 사용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내 디바이스 위에서 PC나 스마트폰 위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쓰임새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고 빨라지고 싸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GI를 향해서 갑니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부릅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됐든 구글이 됐든 오픈AI가 됐든 다 우리의 목표는 AG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구글의 딥마인드죠.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데미사 사비스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안에 AGI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픈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2,000몇백일 안에 AGI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AI 과학자들이 AGI가 올 거라고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챗GPT가 나오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AI 과학자들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까지는 못 만들 거다라는 쪽에 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 기술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이 베이스가 된다, 싸지고 빨라지고 작아진다,
AGI로 가고 있다. 생성형 AI가 산업의 트렌드를 어떻게 바꾸냐면 생성형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AI가 무슨 일을 하냐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AI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알파폴더 같은 경우에 그게 뭐냐면 거대 단백질의 접히는 모양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자량이 굉장히 큰 거대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100%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모양으로 접히냐에 따라 전혀 다른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신물질을 만들 때 이 거대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히느냐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됩니다. 분자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어떻게 될까를 접히는 모양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대 단백질이 접히는 데는 분명히 패턴이 있을 거라고요. 이유 없이 접히진 않을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접히는 걸 하는데 한 3년씩 걸렸나? 뭐 그랬어요. 그런데 구글의 딥마인드가 인공지능을 써서 이 단백질 접힌 모양을 거의 대부분 예측하고 풀어버리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것도 잠재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 인공지능 융합 산업 집적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의 GPU를 갖다 놓고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에서 AI를 연구하고 싶어 할 때 그 GPU를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거기 입주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 몸무게를 카메라 한 대로 정확히 예측해내는 AI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장에 카메라가 딱 한 대가 달려 있어요. 얘가 그 사육장에 있는 돼지를 그냥 비추기만 하면 체중을 예측해내는데 그 오차 범위가 몇백 그램이에요. 이게 오차 범위 몇백 그램으로 돼지 몸무게를 맞추면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돼지를 그 저울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돼지가 무겁고 날뛰니까. 근데 얘를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24시간 측정할 수 있게 되면 돼지가 판매할 수 있는 몸무게가 있어요. 이 몸무게가 되면 판다. 근데 그 몸무게에 도달하는 정확한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걔를 꺼내서 팔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료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돼지에 비해서 성장이 늦은 돼지를 금방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럼 걔가 어떤 원인으로 살이 안 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좋겠죠. 아, 병이 있었구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쇳물을 만드는데 이 쇳물을 끓이는데도 잠재된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철광을 썼냐, 그날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이 다 쇠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거기에는 잠재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변수들에 따라 최적화된 조합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근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측정하지 못했었죠. 근데 잠재된 패턴이 있기만 하다면 현대 AI는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어떤 원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의 쇠를 더 만들어내게 됐어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지금은 AI가 너무 잘합니다. 커서 같은 거 잘 쓰면 한 명이 팀을 데리고 일하는 것과 같은 퍼포먼스,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어쨌든 몇 초 안에 다 나오니까 코드가. 그래서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산업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딥페이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불행하게도 딥페이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중에 GAN이라는 게 있어요. GAN이 뭐냐면 적대적 생성 모델입니다. GAN은 어떻게 만드냐면 AI를 두 개의 에이전트로 나눠요. 하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이게 AI가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하는 AI가 판별하는 AI를 이길 때까지 이 작업을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점점 더 정교하게 인공지능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AI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가 만든 그림을 AI가 판별하지 못하겠죠. 판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UN 산하의 그 AI 안전위원회에서 AI 안전에 관한 종합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그 리포트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 AI가 던지는 주요한 위험들은 하나의 조처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그 실버 블릿은 없다. 은탄 하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처들을 중첩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AI가 초래할 위험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합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도 못 막고 저렇게도 못 막고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처들을 엮어서 여러 개의 조처들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딥페이크는 하나의 기술을 못 막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식별하지
타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기술적인, 법률적인 조처들을 중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회사들에는 실제 인물의 사진을 가지고 그런 조작 영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얼굴 밑에다가 누드 붙이고 이런 거는 생성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AI가 생성한 모든 생성 결과에는 워터마크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건 AI가 만든 거다를 알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런 걸 어겼을 때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겠다. 엄청난 벌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그걸 소지하고 있어도 벌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검색 엔진의 검색과 인공지능의 검색의 차이점은 뭔가요? 검색 엔진의 검색과 인공지능의 검색의 차이점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검색이 아니죠. 인공지능은 생성이에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검색 엔진은 그 검색을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관련성이 높은, 신뢰도가 높은 혹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이트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읽은 모든 문서에 잠재된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가장 그럴법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놓는 거니까 검색이랑은 다릅니다. 그 Perplexity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Perplexity는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줍니다. 답을 만들어주는데 그 답 안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링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성형 인공지능과 검색의 장점을 모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으로부터 자유롭죠.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하지 않고 얘가 낸 답을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링크가 다 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거대 언어 모델보다도 컴퓨팅 파워를 10배 이상 더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죠. 지금은 그 유료로 한 $22 정도 내면 쓸 수 있는데요. 저는 퍼플렉시티는 꼭 유료로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한 달에 $22를 아끼려고 하나도 없어요. 클로드나 챗GPT나 제미나이 프로도 그 중에 하나를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유료로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검색 엔진의 시대가 끝나냐?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대체해버리면 컴퓨팅 파워가 말도 못하게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망합니다. 지구가 녹을 거예요. 지금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왜 대중 공개 서비스를 크게 못하느냐? GPU가 없어요. GPU 지금 2,000몇백 대 있는데 A100 2,000몇백 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연구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돌릴 수가 없어요. 오픈AI 같은 몇십만 대 갖고 있다. 그거 메타, 페이스북도 몇십만 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색 서비스를 생성형 AI가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GPU가 그 정도로 많지도 않고 GPU가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 검색 양을 그걸로 돌리려면 전기료도 감당이 안 될 거고 GPU 값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의 시대가 끝나기는 어렵다. 현재 기술로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작아지고 싸지지 않으면 택도 없고, 그리고 검색과 생성은 사실은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명백한 사실이 있거나 하나의 답이 있을 경우에는 검색을 해야 되죠. 생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근데 일정 부분 그 검색 엔진의 시장이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라든가 클로드나 챗GPT가 너무 훌륭한 답을 내놓기 때문에 굳이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의 독점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과 멀리 떨어진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AI가 충분히 작아지고 빨라지고 싸져서 비용 효율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검색이 상당 부분 대체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지금은 검색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RAG이라고 하는데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생성한 결과를 내가 검색한 것과 비교해 본다거나 혹은 어떤 충분히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안에서만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만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RAG라고 불러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도구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할루시네이션을 낮추고 있습니다. 초반에 챗GPT가 나왔을 때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한 18%다, 뭐 20% 넘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한 7%대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써보면 한 3%대 정도까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주의 깊게 쓰면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그 대외적인 자료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원본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점점 더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도구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AI 쪽 글을 쓰니까 논문들을 많이 읽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논문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걸 다 읽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 책 쓸 때도 이게 420페이지인데요. 3분의 1을 썼을 때 그때 오픈AI에서 GPT-4 Omni를 발표하고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구글에서 구글 I/O를 하면서 아스트라를 비롯해서 여러 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3분의 1쯤 쓴 원고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간이 2달쯤 지연됐는데요. 그 논문들 따라잡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의 논문을 다 AI랑 같이 읽습니다. AI한테 던져주고 그 표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서 굉장히 내용이 훌륭하구나, 이건 내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때 원본을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본을 읽으면 원본 읽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간에 나왔던 논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거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소개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실험적이거나 초기거나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건 그 토론을 조금 하고 끝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읽는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훨씬 많은 논문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을 제가 취득하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은 제가 창피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도대체 이런 AI 책을 잘난 척하고 쓴 놈이 이런 개념도 모르니? 라는 말을 들을 걱정을 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어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물어도 돼요. 나 사실은 기초가 부족해서 그거 몰랐어요. 이러면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얘랑 토론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저는 주로 쓰고요. 저한테는 최고의 토론 파트너인 것 같아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진 않아요. 글은 제가 더 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부탁을 하면 되게 내용은 다 담겨 있지만 진부한 평범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축사, 주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써도 진부해지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쓸만하다. 그리고 리포트의 목차를 뽑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게 빠뜨린 게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빠뜨린 게 없나를 체크하는 용도로 얘한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적절한 사용법입니다. 많은 비용을 써서라도 초거대 AI를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몇 조씩의 돈을 집어넣어서 초거대 AI를 만들려고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이유인데요. 우리가 이미 인터넷 초창기의 경험, 스마트폰 초창기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선점했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선점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이죠. 지금 아무도 검색 서비스를 새로 만들지 않아요. 카페 서비스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더라도 검색 엔진을 또 만들지 않죠. 선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영생을 누리리라. 떼돈을 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플랫폼이, 그 사회 전체의 플랫폼이 돼버린다는 것을 학습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지금이 인터넷 초창기나 스마트폰 초창기보다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엄청난 새로운 미디어의 입구에 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픈AI가 지금 선점의 효과를 누리고 있죠. 성능은 클로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제미나이 프로도 거의 GPT-4 Omni하고 안 밀립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수를 보면 10배 이상 차이 나요. 오픈AI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선점의 효죠. 그걸 아니까 몇 조씩 돈을 태우면서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거고요. 가령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H100을 35만 장 사겠다는 거잖아요. H100이 한 대 몇 천만 원 하는 애인데 그걸 35만 장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선점하면 얼마나 큰 기회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이 또 한 번 생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그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먹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이 먹어버리니까 딴 데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두 번째로는 AGI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AGI를 만들게 되면 AG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AGI의 마지막이 뭐냐면 오픈AI에서 정의한 그 정의를 보면 AGI의 마지막이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챗봇이었고 두 번째는 추론가고 세 번째가 혁신가고 네 번째가 발명가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인데요. 앞에를 보면 다 개인 같잖아요. 혁신가라든가 뭐 이런 게 다 하나의 개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조직이에요. 왜 조직이냐면 그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협업을 해서 회사 단위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을 그러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일들을 그냥 AI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협업을 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을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세운 해결책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코멘트를 해주고 리뷰를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용할 도구들을 쓰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리뷰를 하고 그 결과들을 모아서 다시 전체 일을 조율하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단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가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라는 뜻입니다. AGI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인류가 영원히 노동으로부터 해방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방당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결과가 되냐에 따라 일을 뺏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일할 필요가 없어져서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요. 해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거대 AI를 만들려고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인류를 영원히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초거대 AI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걸 갖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은 지구의 모든 노동이 해왔던 그 부가가치를 혼자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수십 조의 돈이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AI 씬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거품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이미 AI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굉장한 변화,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AI를 써서 1g 원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240톤의 쇠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포스코가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 AI 쓰지 말자라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돼지 몸무게를 카메라 한 대로 그것도 싸구려 카메라 한 대로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게 됐는데 야 이거 이러니까 재미없다 AI 쓰지 말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AI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재밌는 예들이 왜 언어 모델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얼굴 표정과 입술까지도 바꿔주면서 제가 수십 개국어의 말로 똑같은 내용을 하게 더빙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놀랍고 재밌습니다. 제 목소리 톤까지 그대로 하는데 영어로 했다가 프랑스어로 했다가 러시아어로 했다가 하는데 입술하고 얼굴 근육까지 그 말을 하는 걸로 똑같이 바꿔주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로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울 거고요. 그 다음에 GPT-4 Omni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통역을 해주잖아요. 실시간 통역도 해주고 감정을 집어넣어서 의인화, 사람인 것처럼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 GPT-4 Omni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그대로 토해내는데 반응 속도가 320ms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속도가 320ms인데 이게 사람의 반응 속도와 비슷하거나 좀 더 빠른 속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내가 말하는 걸 녹음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가서 그 서버에서 답을 만들어 와서 나한테 대답해 주는데 그게 320ms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술 같은 일인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갖고 가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답을 목소리로 들려주는데 그 속도가 320ms이다. 사실은 마법이죠, 마법. 네. 모든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게 사실은 들여다보면 마법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놀랍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 갖고 구분할 수 없다. 굉장히 예전에 한 말입니다. 통찰력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AI가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7등 정도 합니다. 그럼 되게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2등이 중국인데 65점 정도 돼요. 그리고
3등부터 7등까지가 점수가 비슷비슷한데 38구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7등이라고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솔직히 39점이면 100점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점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영리하고 성실하고 훌륭해요. 훌륭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 네이버가 그 H100은 한 대도 없고요. A100이 2000 몇백 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하는 데가 LG인데 LG그룹도 굉장히 잘해요. LG그룹도 LG AI 연구소가 2천 몇백 대 갖고 있고 그룹 전체로 3천 몇백 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픈AI가 10몇만 대를 갖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H100만, 그러니까 A100도 아니죠. A100 다음 버전이잖아요. H100을 35만 장 연말까지 사겠다 그러고 테슬라가 얼마 전에 10만 장 H100 연결해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트위터로 자랑을 했잖아요. X로 이름 바꿨지만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연필이 없는 거예요. 연필과 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죠. 근데 더 한심한 게 있어요. 정부가 R&D 예산을 13%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AI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85% 이상 날아갔습니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AI 인재 3대 유출국입니다. 세 번째 유출국인데요. 사실은 두 번째 유출국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가는 게 인재를 유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점령하러 가는 거고. 유대인 네트워크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재 유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는 미국을 점령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인재가 유출되는 나라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GPU가 없는데. 아니 연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연필을 사줄 생각은 하지 않고 R&D 예산을 13%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코미디 같은 사례가 있는데 슈퍼컴퓨터가 지금 모자라서 슈퍼컴퓨터 예산을 더 주세요, 한 대 더 줘야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학을 얼마나 모르냐면 슈퍼컴퓨터 예산은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슈퍼란 말을 못 붙이게 되거든요. 그냥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슈퍼컴퓨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사이즈가 돼야지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기상예측 같은 거. 그게 모자라서 슈퍼컴퓨터를 한 대 더 줘야 됩니다.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10% 20%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슈퍼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거기에다가 얘는 전기료를 엄청 먹어요. 그래서 구축 예산을 주면서 운영 예산을 깎아버리면 못 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 GPU 팜을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그 목표가 뭐냐? 5만 명의 연구자가 각각 1인당 1000시간씩 GPU를 마음껏 돌릴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2만 5천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그 대신에 40개 팀이 챗GPT 사이즈의 대용량 AI를 연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1단계 목표고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면 15만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을 자유롭게 쓰거나 7만 5천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연간 최대 120개 팀이 챗GPT 규모의 AI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미국의 목표예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2등하고 차이가 40점에 해당할 정도로 커요.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지원을 하냐면 AI 연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전 세계에서 AI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만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GDP 기준으로도 13등인가 그럴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해보면 명백히 10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H100을 5만 장, 10만 장을 못 살 정도로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사서 연구자들한테 주면 엄청난 연구를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지. 왜 안 하냐. 왜 있는 돈을 13% 깎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AI 인재가 두 번째로 많이 빠져나간 나라를 만들고 말았냐 라는 질문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거지냐? 왜 H100을 5만 장 못 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있는 돈을 안 쓰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건데 그런 게 너무 안심한 거죠. 지금까지 R&D 예산은 한 번인가 밖에 삭감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경제위기 때도요. R&D 예산은 12%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밥은 굶어도 애는 공부시키는 나라잖아요. 내가 굶어도 애 공부시킨다고. 그 정도로 공부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 결과 IMF 경제위기 때도 대한민국의 R&D 예산은 12%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 느닷없이 13%를 깎아버리고 카르텔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카르텔을 못 밝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과기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카르텔이 없다고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서글픈 일이 일어났던 거죠.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카르텔이 정말 있다고 생각했으면 카르텔을 밝혔어야죠. 근데 하나도 못 밝히고 원상복귀했거든요.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원상복귀를 하면 그 돈을 돌려주시 된 거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R&D 프로젝트는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중간에 예산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연구했던 연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1년에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석박사급 이상이거든요. 박사후가 정도 많고 포닥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생계가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연구 자금이 없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박사후 과정의 슈퍼 인재들이 중국, 미국으로 떠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 내년에 R&D 예산 복구해주면 돌아올 수 있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3년, 5년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 끝날 때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1년으로 끝나는 데미지가 아닙니다.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죠. 인터넷 초창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누가 봐서 너 검색하지 마. 1년 뒤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년 뒤에 복구가 됩니까? 택도 없죠. 그때 네이버가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때 맞춰 검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보다 10배 뛰어난 기술을 갖고 다시 시작해도 못하는 거예요. 시기란 게 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은 언제쯤 실용화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기술이라 그러면 그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걸 말하죠. 그 5단계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핸들에 손을 떼고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 레벨 3라고 해요. 근데 레벨 3까지 못 가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기들이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걸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핸들을 없애도 되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고 언제부터 얘기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 적어도 7차례 이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나온다고 말한 게 7번, 8번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강화학습을 하거든요. 강화학습은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E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데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쥐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레버를 하나 둬요. 쥐가 이 레버를 건드릴 때마다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 쥐가 처음에는 우연히 레버를 건드려서 먹이를 먹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레버를 누르면 먹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쥐가 미친 듯이 레버를 누르게 되죠. 이렇게 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서의 강화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모델이 움직이면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AI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AI가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점수를 얻고 싶다라고 욕구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점수를 더 얻는 쪽으로 최적화하도록 모델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점수를 더 얻도록 최적화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화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더 잘하는 쪽으로 사고 없이.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요. 일단 알파고로 돌아갑시다.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이긴 최초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알파고의 첫 번째 버전을 알파고 리라고 합니다. 이세돌하고 붙었다고 해서 알파고 리예요. 알파고 리는 인간의 기보들, 프로기사들이 둔 기보를 다 갖고 와서 그걸 학습을 합니다. 그 기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4대1로 이겨요. 이 알파고 리의 수는 인간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고수의 풍모가 엿보이는 정말 고수가 두면 이렇게 두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수를 내보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너무 수가 깊어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지만 일부였어요. 그런데 알파고 리의 다음 버전이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둑의 규칙을 알려주고 이겨라. 이기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강화학습을 합니다. 그때 이 알파고 제로가 뭘 하냐면 사흘 동안 수백만 판의 셀프 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한 대가 아니잖아요. 대규모 병렬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나눠서 사흘 만에 셀프 대국을 수백만 판을 둡니다. 그러고 나서 알파고 리하고 붙어가지고 100판을 다 이겨버려요.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면 강화학습이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운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둑처럼 닫힌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계산이 되죠. 그리고 설사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바둑이란 닫힌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운전은 열린 세계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 예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학습해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예외 없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습을 잘해도 학습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영국에서 열린 국방 컨퍼런스에 미국 공군 장교가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 AI 드론을 가지고 적의 미사일 기지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드론에다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부수면 포인트를 주겠다 하고 강화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렸어요. 돌렸는데 최종 승인 결정은 반드시 인간 조종사가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미사일 기지 같아 보이지만 방송국이야. 혹은 미사일 기지인 건 맞지만 주변에 민가가 너무 많아. 우리 육군 애들이 지금 거기 매복을 하고 있어서 이걸 공격을 하게 되면 걔들이 다쳐.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승인은 반드시 인간 조종사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돌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 AI 드론이 보기에 자기는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점수를 얻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인간 조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조종사를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 공군이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인간 조종사를 죽이면 감점을 주겠다고 조건을 다시 달았어요. 그랬더니 드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 뭐 그렇거나 말거나 인간 조종사가 자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고 제가 아니면 점수를 많이 얻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테나를 공격해서 부숴버립니다.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실제 세계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려면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거는 0점,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0점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상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가던 사람이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컨테이너를 들이박아서 죽거든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컨테이너 천장이 하얀 색깔이었어요. 컨테이너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그게 정면에 하얀 색깔의 컨테이너 지붕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오토파일럿은 이런 경우를 학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박아버려요. 속도를 하나도 늦추지 않고 가서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강화학습만으로 오토파일럿을 100%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일론 머스크가 7번, 8번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오토파일럿 나온다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곧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불안전할 거다. 핸들 없이는 택도 없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주행 보조 기술로는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차가 혼자서 다 하는 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표지판 같은 것을 카메라를 가지고 다 읽게 하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은 사람이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기계는 굳이 글씨를 판독을 해서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표지판에서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속 30km로 달리라고 기계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AI 혼자서 그 문자 판독을 해가지고 뭐 비 와서 눈 와서 이러면 잘 안 보이고 뭐 얼룩이 묻어있으면 못 읽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표지판에 기계한테 알려주면 되냐. 머신투머신으로 알려주면 될 일을 뭐하러 복잡하게 하냐. 그 다음에 도로의 정보 같은 것도 만약에 도로가 스마트 도로가 된다면 도로가 알려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인간을 통하지 않고 도로가 스마트하면 표지판이 스마트하면 가로등이 스마트하면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차 폭에 대해서 도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협업하는 시스템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마지막 꼬리가 아닐까 마지막 체인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방식 강화학습만으로는 절대로 자율주행의 5단계로 갈 수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되는 게 나와서 제가 입을 꼬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의 기술로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3까지 못 갔다. 지금 레벨 3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제한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시속 몇십 킬로 이하로 달릴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레벨 3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거지. 그냥 일반 도로에서 레벨 3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더 다른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 강화학습만으로는 못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로가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드는 일이 될 텐데 훨씬 더 값싸게 스마트 도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스마트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시범도시 같은 게 생길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공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는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차가 협업을 하고 제한된 코스에서 셔틀을 다닌다면 충분히 지금 기술로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운전대 뒤에는 운전사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율주행 택시가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일반 택시보다 훨씬 비쌉니다. 일단 운전수가 앉아 있어야 되고요. 중앙관제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웨이모라고 그 제한된 영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하는 웨이모. 이미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횟수를 갖고 있죠. 얘가 일반 택시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싸질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으면 싸지지 않겠어? 라고 시작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라고 하죠. 샌드박스가 이제 왜 놀이터에 가면 모래 깔려 있잖아요. 그걸 샌드박스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넘어져도 안 다치게. 그러니까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네가 자율주행을 해봐라. 그 대신 사고가 나면 네 책임이다. 그 사고의 범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놓고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웨이모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샌드박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